네, 두 분 모셨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 며칠 그 양당이 공방을 벌였던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이제 그 주장하면서부터였는데, 일단 연임과 중임을 좀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좀 홍익표 의원님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연임과 중임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해가 있긴 한데 원래대로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중임제는 저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 그러니까 한 번 1+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 번 하고 쉬었다 한 번 하든 네. 연속으로 두 번 하든 상관없이 하여간 두 번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연임제라는 건 연임만 금지돼 있기 때문에 두 번 중단하고 예를 들면 한 텀 쉬었다가 다시 출마해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푸틴식이다 뭐 이런 비판을 좀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뭐냐면 일단은 현직 대통령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금 현행헌법이 기속되기 때문에 단임제로 끝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 연속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또 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 가는 과정에서 그 중임제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결국은 중임제로 귀착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누군가 그걸 처음에 쓸 때 연속 그러니까 두 번 이상 하지 못하게 미국식의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뒀는데 아마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이후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내용을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다. 정리를 하면 4년 중임제는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도 되고 네, 한 타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아무튼 총량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4년 연임제는 요번에 4년인 게 끝나면 바로 또 출마해서 바로 이어서 4년 예. 더 하는 거 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래서 수정헌법으로 바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속 세 번 이상 있지 않습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정헌법에서 트와이스,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1+1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 이상은 더 이상 출마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왜 그게 장기 집권론과 발상에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전에 안 쓰던 용어를 써서 논란이 생긴 거죠.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연임제에서 뭐 여야든 학계든 그 대통령제 개헌 그 명칭은 그냥 4년 중임제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4년 연임제라고 나오니까 중임이라는 거는 연임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임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중임이고 연임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좁은 개념이고 대통령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왜 다들 중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라고 저런 용어를 쓰고 들고 나왔을까 할 때 이제 4년 연임 개헌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바로 한 번 더 하려고 자기가 됐을 경우에 이번에 당선됐을 경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개정되면은 그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연임이라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명분 또는 이제 분위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해서 우리 당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그 해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당에서도 대변인들도 우리 헌법 128조 2항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그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출마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만 딱 설명을 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상식적 해석은 4년 연임제라는 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다시 재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면 한 번 더 하고 토탈 8년으로 끝내고 연임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그걸로 땡이고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그 윤호중 선대위원장한테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헌법 개정할 때 그 자체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거냐. 출마하려면 그것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개정할 의사가 없다라든지 개정하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는 출마 안 할 거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헌법 취지는 그대로 계속됩니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대변인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분들도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의사가 연임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 후보 의사가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저 개정할 의사가 없다든지 개정하더라도 본인은 저 연임에 도전 안 할 거라는 게 분명하면은 선대위원장이든 대변인이든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딱 잘라서 그냥 그를 개정도 안 할 거고 개정하더라도 출마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됩니다.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저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이게 더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헌법에 현행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기속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중임제가 되든 연임제가 되든 뭐가 되든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그 조항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럼 그 조항을 바꾸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이 넘잖아요. 헌법이 개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그 국민들이 그 헌법 개정에 동의를 해주겠어요. 예.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가정의 가정, 그러니까 자꾸 그 이재명 후보를 무슨 이 푸틴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입법 독재, 사법 독재, 뭐 그 행정부 독재까지 한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 몰아가니까 상상에 자꾸 덧붙여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헌법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은 국민 일반 상식에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의 영역이 참 넓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개인적인 그 해석을 하나만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4년 연임제를 얘기를 하길래 중임제라는 건 뭐 잊을만 한데 갑자기 전임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나도 한번 더 다시 도전해보고 이런 걸 막자라는 저는 오히려 그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현재가 그걸 막는 건데 중임을 허용하는 걸로 이제 고치자는 거거든요, 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연임제를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건 맞고 한 번 더 하는 거 좋은데 그건 연속해서 더 하는 걸로만 한정을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란이 이제 정리가 되려면 깔끔한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예 용어 자체를 이건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연임제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그 개정 방향은 4년 연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다. 학계나 정치권에서 그동안 그 이야기해왔던 그 용어 써왔던 용어 그리고 128조 헌법 128조 2항도 중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그 용어대로 이제 바꾸든지 아니면 연임제라고 하더라도 이 128조 2항 자체는 개정하더라도 개정하지 않겠다. 손을 대지 않겠다. 설령 손을 대더라도 나는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면 논란도 없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재출마가 가능해요.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5년 단임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5년 없다는 후에 명시적 규정이 없죠. 예, 5년 후에 다시 출마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5년 임기 끝나고 5년 쉬었다가 또 다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탄핵 국면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썰도 그래서 나왔던 거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도리어 쉬었다가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5년만 마치고 일단 물러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예. 이거저거 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횟수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연임을 하든 중임을 하든 뭘 하든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근데 거죠. 가볍게 얘가 가볍게 던지는 질문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나 어떤 그 이전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이 궤적을 볼 때 대통령 수행한 다음에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건 이제 대통령 임기 내 어떤 성과에 따라 다르겠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예.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대통령 임기 5년이 후반기에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또 하라고 해도 이걸 내가 왜 했나 뭐 이런 예,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어떤 육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고강도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역대 대통령 다 보면 취임 전과 후의 얼굴이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는 빼고 예. 근데 실제로 현실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이게 우스갯소리가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 풍토, 문화, 정치 민심으로는
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특징은 현직 저주 전직 축복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욕 듣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물러나고 나면은 옛날이 좋았네. 구관이 명관이네. 그때가 좋았어. 오히려 여지가 있다. 네, 그때가 좋았어. 다들 그러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욕하고 뭐 그게 끝이 뒤끝을 그렇게 박수 치면서 안 내보내는 그러니까 오히려 연임 가능성보다는 중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현직의 저주가 전직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현직을 하도 욕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그 역작용으로 아이고 옛날에 좋았네 이런 말 하니까 그 물러난 대통령은 그래 그럼 한번 나가볼까. 어쨌든 저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당연히 지금 현직 대통령은 현재 헌법이 기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단임으로 출마가 더 불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설사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부터도 반대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좀 넘어가죠. 지금 또 총리 추천제 얘기했잖아요. 예. 자, 일단 근데 어차피 총리 추천제는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지금 뭐 그 차기 정부 출범에 개헌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제가 총리 추천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초대 총리 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 그 제안 취지를 살려가지고 혹시 이거를 가동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도적으로 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추천하라는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비판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의석수대로 하면 결국은 우리는 들러리냐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 뜻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 자체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는 건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거죠. 만약 그렇죠. 현재에서는요. 그렇죠.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초대 총리를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출발하자마자 바로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총리가 되면 되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 추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 국민의힘이 반대합니까? 뭐 그런 상황이 와야 뭐 찬성이든 반대든 될 텐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안 한다. 네. 지금 뭐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 형태로 그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천제가 아니라 지명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 그 민주당이 대통령의 그 의중이 없는 사람을 추천할 리도 없고 네. 대통령 생각을 거슬려서 추천할 리도 없기 때문에 형식상은 추천제라고 돼도 사실상 이제 그 임명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뭐 개헌을 통해서든 정치 관행을 통해서든 그게 가능하려면은 지금 같은 이런 적대적 정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바뀌고 국회 추천제는 것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전제하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는데 지금 국회는 합의제 국회가 이미 없어진 상태고 일당 국회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회는 없습니다. 다수당만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불행인데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국회는 없어졌다. 합의 또 그 협치를 통해서 하나의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회라는 그 입법부라는 삼권의 그 독립된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기관은 이미 없어졌고 네. 정당만 있을 뿐이다. 그 정당이 운영하는 국회가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지금 여당일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제가 아니라 임명제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고 만약 야당이 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적대적 정치 구도에서는 이거는 말하자면 책임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이 적대적 동거 정부가 돼버리거든요. 그건 행정부가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이 정치 풍토 자체 그러니까 협치가 되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별도의 합의국으로서 존재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그 삼권의 한 그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빨리 바뀌지 않으면은
추천제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이제 그 사전에 저하고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통령제로 갈 가능성도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예, 저는 사실 그 순수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좀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왜 이게 기형적으로 되냐면 출발부터 재헌의회 우리나라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 때 사실은 의원내각제를 만들었어요. 의원내각제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아니죠. 이승만 의원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승만 의원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걸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갑자기 이 일정이 스톱되고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설계가 끝났다가 그 위에 대통령을 얹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무총리의 권한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 강요의 임명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고 이런 형태가 된 것도 기형적인 거죠.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이 다 갖는 거죠.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웃긴 비정상적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순수 대통령제로 미국식의 대통령 정부통령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이게 더 바람직하냐면 우선은 그 순수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원내각제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통령이 총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국무총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의원들은 장관 겸직이 금지되고요. 미국 같고 우리하고 영어가 표현이 달라요. 장관을 우리나라는 미니스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은 세크레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스터는이란 얘기는 뭐냐면 미니스터 자체가 그 내각제적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미니스터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람이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나머지 미니스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내각제적 요소가 영문에서부터 용어에서 혼용돼 있기 때문에 순수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나 어떤 유고 시에 거리 시에 지정세 부통령이 그러니까 승계죠. 우리가 국무총리가 우리는 바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걸로 방식이 가는데 미국은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왜냐하면 선출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해서 그렇습니다. 간다. 예,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우리가 비근한 예가 닉슨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면하려고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원 의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권력설의 성계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선출직이 아닌 거에 대한 정통성 시비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정부통령제 개헌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형적인 과거에 우리도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이기붕 해갖고 재헌국회를 이제 그걸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바꿔나갑니다. 부산에서 그 전쟁 그 시기에도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죠. 압박해가지고 발췌개헌안이라고 부산에서 그 헌법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통령제 도입하고 해서 이기붕 부통령도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총리 추천제가 지금 같은 이런 적대적 정치 풍토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려면은 협치가 국회가 협치가 돼야 되고 국회가 대통령의 예의도 출장소, 여당의 예의도 출장소가 아닌 그리고 이제 일당 독재가 아닌 양당의 협치 또는 다당의 협치 구조로 바뀌어야 총리 추천제가 의미가 있듯이 정부통령제도 지금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같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부통령을 두더라도 그거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그런 대통령과 약간 그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부통령이 외교 담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이 유력한 차기 주자가 되고 부통령 출신 대통령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대통령이 그걸 허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2인자가 더 부상하는 거를
대통령 임기 끝까지 대선이 다가올 때까지 그 현직 대통령의 용인하겠냐? 철저한 금기 사항입니다.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 큰다 싶으면 바로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허용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라야 미국식 그런 부통령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고 역할이 그렇죠. 보장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풍토에서는 뭐 도입할 리도 없고 하더라도 뭐 의미 없는 역할이 없는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제도가 되죠.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돼가지고 개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의 논의는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6공화국 헌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네. 40여 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개정 87년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헌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의 지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예. 예.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아주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 헌법을 못 고쳐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헌법도 40년 전에 그 헌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다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변화된 그 세상에 맞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바꿔야 되고 국가 권력 구조도 이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원포인트로 바꾼 거예요. 직선제만 도입하는. 그러니까 그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을 바꾼 거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국민들의 그 정치 의식, 그다음에 그 정치적 주권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28년 총선 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번거풀 콩볶듯이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1차 개헌, 2차 개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의가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하고. 그래서 5.18 헌법전문 수록이나 뭐 이런 예. 거. 예. 그다음에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도리어 합의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반면에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의 어떤 자유적 권리와 관련된 그럼 이제 이념 논쟁 이념 논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쟁하면 1차 개헌 필요에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바로 새로운 정부가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예. 합의가 되는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1차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개헌을 하고 그 발효 시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는 2030년에 지금 딱 맞거든요. 그럼 그때 지방선거하고 동시 실시한다. 그렇습니다. 뭐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물리는 게 좋습니다. 행정체계 일어나고요. 국회는 중간 선거처럼 넣어서 일종의 중간 평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잘하면 국회에 다수 의석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는 거고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소수당을 만들어서 야당을 다수석으로 만들어서 견제하게 만드는 게 도리어 우리 그 입법 그 행정과 입법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도 맞다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안에 개헌 안 하면은 힘들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2028년 때 가면은 이미 차기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에 들어가고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쯤이면 차차기 주자들이 부상하고 할 때고 그 주자들이 그 개헌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지 않으면은 현직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어렵고 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은 그때 떠오르는 차차기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또 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전체의 그 잠재적 그 주자들, 여야 주자들 또 전 현직 정치인들, 학계, 시민사회 다 동의했는데도 딱 이재명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임기 1년 안에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1년 안에 개헌을 동의하고 추진할 가능성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연임제든 중임제 개헌이든 하고 본인이 128조 2항을 개정까지 개정해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할 의사가 있다면은 올해 안에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만약 이제 이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후보 본인 한 사람만 딱 마음은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국민의힘에서 때문에. 계속 나왔던 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그 국민투표도 같이 하고
그래서 2028년 총선 때 대선도 같이 치러져 이 말씀이신 거죠, 결국? 그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개헌한다면은 3년 안에 끝내고 다음 대통령은 그 바뀐 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새로 뽑자. 근데 그것도- 입장에서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가자는 거죠. 저도 그렇게 그 안엔 반대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 안을 받을 리도 없고요. 네.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차이필 미루면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는. 아니 어떻게 된 대통령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하면서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지방 선거하고 맞추는 게 훨씬 더 권력의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도 맞다고 쉽게 생각해요. 말해서 행정 행정체계는 행정체계대로. 그렇죠. 그리고 의회와 기본적으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간 평가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넣어두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의 임기가 보장되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약간의 임기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 좀 조정하면 4월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이렇게 되면 한 4월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4월 초. 음. 그러면 4월 초로 지방선거를 땡기면 돼요. 임기는 2030년에. 예. 그걸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문제가 가장 이게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조금 전에 잠깐 홍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여야 이견 없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헌법 형사상 불소추 특권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건 너무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헌 논의가 예를 들어서 공론화됐다고 쳐요.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헌 대상을 기본권 조항까지 넓히게 되면은 개헌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범사회, 시민사회, 학계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죠, 사실. 그래 바람직하긴 한데 이제 개헌 실행 가능성은 뚝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정치권이 주도해서 권력 구조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 합의가 만만치 않은데. 사실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기본권 조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오히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시민사회 학계까지 참여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는 그건 뭐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5.18 관련 뭐 전문에 수록하는 거는 여야 간에 대개 다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공약도 하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대통령 탄핵 재임 중 불소추 특권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대상이 진행되는 재판까지 확대되느냐 아니면은 아니냐는 부분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자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뭐 이견이 없을 거예요. 논란이 필요 없도록 네네네. 명확하게 해주자는 부분에 이견이 없을 텐데 이거를 재판까지 확대하느냐 그러면 아니면은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소추 유지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 간에 합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좀 짚어낼 게 되게 많죠. 감사원을 이관할 거냐 말 거냐도 헌법 개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검사에게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 독점권을 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헌법 개정 사항이고, 기본권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개헌 얘기를 그러니까 공론화하는 순간에 검토될 게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예. 따지고. 불소추 특권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아예 그게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악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특권에서 배제하자는 쪽에 가깝고 민주당 오히려 더 확대하자 재판까지도 중지되게 하죠 확대하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사안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좁혀서 논쟁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좀 분리해서 1단계, 2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권력구조 문제가 하고 이 사회적 권리에 관련된 정치 사회적 권리 문제를 맞물리면 저는 사실 뇌가는 정치 사회적 권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2년 논쟁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 결선 투표제 뭐 등등 이런 정치적 헌법 개정 사안은 저는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8 내년도 지방선거 때 붙여서 1차 개헌안을 완성시키고 2차 개헌안은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그래서 자꾸 제가 좀 깊은 논의를 해서 그 총선 때까지 하자는 거는 총선 때는 그 개헌안을
민주당도 함부로 못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총선에 자기 당의 어떤 득표율에 어느 게 국민적 그 상식과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회적 권리를 맞춰가려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개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 분리를 해서 일단 먼저 그 처리하고 사회권 관련 논의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집권 기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예. 공론이 좀 더 차분하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되는 대로 빨리 처리해야지 이게 묶이면요. 이 정치권이라는 게 합의해 놓은 것까지도 발목을 잡아버려요. 어떤 우리 때는. 정개특위 간사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예요. 더 잘하시죠. 의원님이.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는 일단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는 비교적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편인데 그게 양당에서 이게 발목이 잡혀요. 양당 특히 지도부한테 발목이 잡히고 사기 주자들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정개특위 안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도 당에 돌아가서는 강간무소속이 화멍차사가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진행이 안 돼버리고 맞아요. 그게 또 일반 국민들한테 펼쳐놓고 하면은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치권 주도로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 1, 2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합의까지 숙성시켜 가면서 그러니까요. 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저는 그 경제사회 관련 권리도 최소주의를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고 합의가 되면 되는 데까지라도 꼭 통과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시대와 관련해서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보권이란 정보 그렇지. 예, 접근권, 그다음에 뭐 주거 관련 권한, 그다음에 생명권, 그다음에 기후 환경권 등등. 그 옛날 우리 그 헌법이 만들어질 때 40년 전 헌법이 고려하지 못한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반드시 7공화국을 열 때 단순히 정치 구조를 바꿔서 7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적 그 권리,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7공화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헌 논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뭔가 좀 끝을 보는 개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죠? 네. 계속 이렇게 공전되고 이건 좀 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